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 살펴보는 2강 사업보고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이어서 사업보고서 구성, 그래서 사업보고서의 구성요소, 경영진 및 사업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계열 비교를 통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사업의 내용, 또 산업의 내용, 그리고 경영자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혹은 또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다트라고 불리는데요. 다트.fs.or.kr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또 다르게는 한국거래소에서도 카인드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는데 두 가지 시스템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는 여기서 모든 공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명, 회사의 내 이름이나 종목 코드를 입력하고 여기서 살펴보는 몇 년 주기를 살펴볼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건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 여기서 뭐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회사의 주요 사항들을 우리는 공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회사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곳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는 여기서 다 모두 살펴볼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서 개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감사인의 감사 의견, 그리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용,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전문가의 확인까지 모두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11번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라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대표이사의 확인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인하고 신고 업무 담당 의사가 사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공시하는데 확인 및 서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없는 내용인데 여기 첨부에 들어가면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영업보고서, 그리고 기타 회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의 정관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그리고 혹은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를 정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법 178, 179, 289조에서 상법 자체가 이런 상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또한 투자자를 위해서 기재하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를 상법 289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회사의 설립 시 꼭 필요한 요소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정관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이고 밑에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 설립사항, 즉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 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상법 290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내용이라서 정관에 작성하지 않아도 정관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회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약에 재산양수를 통해서 회사가 설립하는데 일조했다면 나중에 그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음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았다면은 내가 현물 출자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해당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례로 드는 건 이제 이 회사는 주식회사 코엔텍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Korea Environment Technology.co.ltd라고 해서 회사의 명칭 그리고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폐기물 수집, 중간 처리, 최종 처리, 재생 처리, 종합 처리 등등등등 해서 14가지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 폐기물 처리와 이제 재생 처리를 하는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관에서 회사가 우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첨부 두 번째 영업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첨부되는 내용이고요. 영업보고서의 내용은 영업의 개요, 영업의 경과 및 성과, 그리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그리고 준비금. 준비금이라는 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보고서는 한국의 사업보고서는 K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GAAP를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 넘어왔는데 이 두 가지가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룰베이스라고 해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을 모두 열거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딱딱하게 작성해야 된다면 IFRS 같은 경우는 룰보다는 컨셉 혹은 프린시플 베이스라고 해서 정해진 규칙만 지켜준다면 그 안에서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전문가의 확인만 받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회사와 회계사의 일정 부분 자율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회사는 S-오일이라고 하는 다들 아시는 정유회사입니다. 회사의 목적, 그리고 중요한 사업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뭐 회사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저유소, 영업소들의 현황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쭉 내려가서 다양하게 회사의 영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영업보고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영업보고서는 회사에서 작성합니다. 사업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업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을 했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회사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100%를 믿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뷰를 갖는 게 중요하겠죠. S-오일의 영업보고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영업의 경과 및 성과, 그래서 영업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2일에 나온 영업보고서입니다. 아까 플러스 90일 이내에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90일이면 약 3달 정도의 기간이죠. 그래서 4월 2일에 작성됐다는 거는 3달 전으로 돌아가면 2018년 3달 전 1월까지의 내용이고, 그 말인즉슨 이 내용은 2017년의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의 계약, 2017년 세계경제는 상존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기간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경제 상황이 나타났고 회사에 중요한 국제 유가 또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오일은 석유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정제시설을 안정적으로 최대한 가동하여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산업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작년 한 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틀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개황 이런 식으로 주요 정보만 있으면 그 안에서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업보고서는 제주항공이라고 하는 저비용항공사, 우리가 LCC라고 부르는 저가항공사의 영업보고서입니다. 아까 자료가 작성을 전체적으로 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도 되어 있고 포맷이 전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요 내용들, 그래서 주요 재무 정보와 회사의 개황, 경과 및 성과, 뭐 채권자, 대주주 현황 이런 일정 부분의 내용만 보유하고 있으면 형식에는 자유롭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혹시 주주총회를 다녀왔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이 영업보고서가 주주총회가 나오기 전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면 이거를 팸플릿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이 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입니다. 회사의 개요에는 회사의 개요와 연역, 그리고 자본금의 변동사항, 주식의 총수, 의결권,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이 목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회사의 개요나 연역 등을 통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연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회사가 표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신생 기업들, 뭐 2, 3년 된 기업이냐 아니면은 20년, 30년간 사업을 영위해온 회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점이나 혹은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 같은 게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회사 자본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잉여금 그리고 뭐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이 어떻게 변동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주식의 총수 등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한 주를 샀다고 생각을 해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BW나 CB,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 그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주식이 몇 주이고 또 앞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결권 현황은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은 잘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는 한데 내가 지분을 보유 목적으로 회사의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대주주가 됐다거나 그 경우는 혹은 단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라면 자본주의에서는 1주가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 주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 표가 되겠죠. 그 의결권의 현황을 알아보는 것도 회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일정 부분 환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배당률이나 혹은 배당의 추이, 회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배당을 일정하게 주었다거나 혹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배당을 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배당 성향을 통해서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기업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이 회사가 자신의 것만을 챙기는지 혹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 배당 같은 경우에 대부분 회사의 경영진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수록 자기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살펴볼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사업보고서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할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업의 내용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의 특성과 성장성,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 산업은 어떤 산업인지, 이 산업은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크게 망하지 않을 산업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경기 특성을 많이 탄다거나 사이클이 있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성장성, 이 산업이 앞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발전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경쟁상의 장점. 이 산업은 이러한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유산업은 이러이러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걸 읽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투자할 마음이 더 들겠죠. 그리고 부문별 주요 재무 정보입니다. 예전 유진영 전문가가 방송했던 재무제표 내용과도 연동이 되지만 그 외에도 주요 재무 정보를 표시해 놓습니다. 재무제표엔 들어가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가격의 추이 같은 건 사실 회사 내부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엔 들어가지 않지만 회사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SOL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되겠죠. 유가의 추이를 적어 놓는다거나, 혹은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추이. 원래 원가 정보라는 건 회사의 기업 중요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가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원재료 가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사업보고서에서 여기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산 및 설비 현황. 회사는 맨 땅에서 생산을 할 수는 없죠. 필요한 장비들이 있고, 땅이 필요하고, 건물, 공장,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생산 및 설비 현황을 알려주고, 회사의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 및 수주 상황. 이런 부분도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매출 몇 년 동안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실적과 수주 상황까지, 이제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박을 제조하는 선박업이라던가, 혹은 건설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을 하고 또 수주를 따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주 양과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위험 관리. 위험이라는 것은 다양한데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가격 위험과 이자율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이자율 위험도 있고, 신용 위험.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얼마인데 이게 변동함으로써 어떤 위험이 다가올 수 있는지, 혹은 환율 위험. 환율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라고 표현을 하죠. GDP의 약 70%가 수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업들도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그 말을 또 바꿔 말하면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위험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개발 활동. 바이오 기업이라거나 최첨단 산업, IT 산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제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힘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으로는 이제 환경 규제나 특허 같은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거나 혹은 특수한 내용들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유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봤던, 여기서 보면은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유진영 전문가님과 한번 다뤄봤을 텐데요.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해서 감사의견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적정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적정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견의 적정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기업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회계적으로 올바르게 작성했다는 의미이지 이 회사가 잘하고 있다나 못하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적정은 이 회사는 회계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하였다 정도이지 회사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하고, 나머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리고 사업보고서는 옳지 않다. 한정 경우에는 특정 부분이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부적정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의견거절은 아예 접근할 수도 없거나 회사가 중요 정보를 내주지 않았거나 혹은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의 전체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평가할 가치도 없다 혹은 평가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최악이고, 의견거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장 폐지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트레이스고요. 올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견거절 내용 나오죠. 그리고 의견거절을 했을 때는 회계사가, 회계법인이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에서 어떤 사유로 이 회사의 의견거절이라는 의견을 내었는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 회사가 계속 기업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 혹은 회사의 재무적인 적정성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견 거절을 나오고 굉장히 회사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혹은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 회사가 어떤 회계법인의 연도를 따라서 감사 의견을 받았는지, 이게 매년 3월이에요. 매년 3월에 나오는 감사 보고서인데 여기서 적정을 받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 감사는 어떻게 받았고 총 소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렸고 보수까지 얼마가 나왔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견 거절을 받고, 의견 거절이 나온 경우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보수도 기존 감사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정이 나오지 않은 회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영진단이고요. 이사가 바라보는 산업 및 회사 현황에 대한 시각입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사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회사 쪽에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원래 이 부분입니다.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가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회사의 현안 파악이라고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주요 의결 사항, 회사에는 이사회가 존재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만한 사안들이라면 당연히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공시를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공시를 하지만 이렇게 1년간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를 모아서 안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주는 종류가 다양하죠. 최대 주주가 우선 있고요. 이제 보통 경영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대주주 혹은 임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뭐 계열 회사의 다른 임직원이나 혹은 뭐 경영자의 친인척 같은 경우도 많고요. 이 사람들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회사의 내부 정보에도 어느 정도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분 보유 현황이나 최근 추이,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와 임원들이 주식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회사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확률이 훨씬 높죠. 혹은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고평가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대주주나 임원 혹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회사에 이제 공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회사 가치보다 지금 가격이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투자에 참고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본인 혹은 특수관계인 누구가 있고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다. 이런 건 회사에 당연히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거나 혹은 아직도 이 회사를 가격이 싸다고 최대주주가 생각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진의 이력을 확인하는 건데요. 뭐 근속 기간이나 경력, 친인척 관계, 지분 보유 여부 등을 통해서 임원진들, 뭐 경영자를 포함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적을 알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근속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영을 잘 하고 있고 오래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어디를 나왔고 어떤 회사에서 재임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력을 추적하고 혹은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통해서 그 회사에서의 실적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왔으니까 어떤 사업 부분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친인척 관계 여부 판단도 중요하겠죠. 새로 사회이사 누가 들어왔거나 혹은 임원진으로 누가 들어왔는데 회장의 뭐 사촌 조카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내려온 낙하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지분 보유 여부도 중요합니다. 임원진이 이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자기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투자자와 비슷한 투자자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사 대표, 대표이사고 경영총괄 담당 업무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이러한 일을 했고 주식은 얼마나 갖고 있고 재직 기간은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임원에 대한 경력과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지배구조 파악, 그래서 계열회사인지 타법인인지 혹은 뭐 자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 밑에 자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를 경영상의 이점이 있어요.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밸류 체인이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바로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몇 개의 회사들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이 소비자가 되겠죠. 만약에 치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치즈 회사가 소부터 길러서 치즈까지 다 만들고 유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 키우는 회사 따로 있고 치즈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
그 치즈를 중간에 유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각 회사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그 중간에서 나오는 비용이 감소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 묶음을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열 회사 등을 통해서 회사 내부에 어떤 회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얘네가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 이 자회사나 연결회사 등을 통해서 회사가 내부 거래를 하고 있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입니다. 아까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이해관계자는 자회사, 이렇게 계열회사일 수도 있고, 혹은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런 사항들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우발부채, 소송 제재 등 관련, 그러니까 사업상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딱히 어떤 섹터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주요 내용은 이런 우발부채라는 거는 유진영 전문가가 한번 설명을 했을 테지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송이죠. 우리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으나 지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지금 재판의 경과는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런 회사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우발부채라는 항목을 두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보고서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항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